안녕하세요, 주홍입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지만 학부모님들은 이제 또 좀 힘든 시기죠, 이런 시기.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원 선생님들 혹은 친구 중에 또 도서관 선생님이 있는데 사서 선생님이죠. 그런 사서 선생님, 학부모님, 학원 선생님들은 아마 방학 때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학이 됐지만 저는 사실 이제 며칠 동안 출근을 더 해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도 좀 더 있고 애들 이제 가르치는 내용도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제 출근했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원서를 받고 있던데 그거 보다 보니까 1학년 학부모가 되시는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1학년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3월에 이제 자녀분이 학교에 갔다가 오게 되면은 가방을 열어서 한번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3월에는 안내장들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안내장 이제 더 많이 나올 텐데 3월에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 안내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안내장들을 어머님들께서 혹은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1학년들은 보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안내장을 모을 수 있는 파일처를 아이들에게 따로 이제 챙겨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내장 주면은 여기다가 다 모아서 엄마 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그냥 애가 이제 꾸깃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오는 거를 이제 가방에서 직접 꺼내서 보실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중요한 거는 그 안내장들의 내용을 꼭 한번 잘 챙겨 보시라는 거. 거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안내장들에서 꼭 챙겨 보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돌봄 교실 과 관련된 거는 꼭 부모님들께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학년 입학시켰을 때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집은 맞벌이 가정인데 애가 학교 이제 1학년들이면 학교 한 1시 점심 먹으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방과 후에는 뭐 하지? 어떻게 우리 애를 챙겨주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 바로 방과 후 학교랑 그 다음에 돌봄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 보시라는 거. 방과 후 학교는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은 외부 강사를 학교로 초빙을 해서 교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부 강사가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 그러니까 종류별로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바둑, 미술, 뭐 컴퓨터, 요즘 코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라는 장소를 빌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강사들은 강사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저학년 같은 경우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방과 후 학교를 2개, 3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시간대만 잘 맞으면은 그 방과 후 학교를 이제 방과 후 학교까지 듣게 되면은 아이들의 학교 시간을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가 학교 안에서 이제 좀 더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이제 제도긴 한데 맞벌이 가정보다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아마 배정이 될 거예요. 그것도 돌봄 교실도 또 이제 돌봄 교실은 방과 후랑은 조금 다른데 방과 후는 약간 학원이 학교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돌봄 교실은 약간 보육의 개념으로 보육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뭐랄까 운영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자녀가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시간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라는 거. 돌봄 교실은 전액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데 이제 학원비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저소득층이다, 한부모 가정이다 이러면은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그 안내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체험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는 거. 가정체험 학습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친척 집에 가거나 할머니 집에 이제 방문할 때 주말 이용해서 가거나 혹은 금요일에 이제 학교를 하루 쉬고 가면 무조건 결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뭔가 이제 따로 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가정 체험 학습 활동을 신청을 하면은 결석 처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출석 처리로 인정을 해줘요. 뭐 그게 꼭 친지 방문이 아니라 가족 여행도 괜찮고 뭐 무슨 이유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무엇을 할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정 체험 학습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 왜냐면 뭐 굳이 결석을 해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종종 계시긴 한데 그래도 뭐 가정체험학습 활동을 신청해서 이제 출석을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가정체험학습 활동은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신청 방법이나 뭐 신청 일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5일인가? 5일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최대로 길게 신청할 수 있는 건 5일. 월, 화, 수, 목, 금 까지 가정체험학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말까지 끼면은 7일 동안 이제 가족끼리 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0일이에요. 근데 그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학교는 30일인가? 20 며칠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체험학습 활동을 신청서를 내는 시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일주일 전 정도 신청을 받더라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전까지 신청도 이제 좀 허락을 해주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일 우리 집에서는 내일 이제 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가정체험학습을 내일 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담임 선생님께 우리 학교는 혹시 가정체험학습 활동을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혹은 총 며칠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담임쌤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녀들의 학용품을 이제 미리 많이 준비하실 텐데 3월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학용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 한 명당 학습 준비물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그거를 작성하셔서 이제 학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1학년들한테는 이런 학용품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2학년들한테는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자기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준비물들을 미리 신청하는데 그래서 뭐 가위, 풀 뭐 이런 것들은 학급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3월에 학교에 보내보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용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안내가 없다면은 어머님께서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뭐 사물함에 뭐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심지어 개개인별로 크레파스까지도 다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12세기일지 18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학용품을 다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용품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 교과서, 노트, 필통, 연필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은 거기에 꼭 자녀의 이름을 견출지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주홍이 건데 왜 주홍아 너 안 찾아가? 그러면 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학용품마다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우리 옛날에 막 빨간 견출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볼펜으로 이름 써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요즘은 애들 보니까 그 프린터로 뭐 예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시트지 같은 거에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홍이 뭐 크기별로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같은 거에는 조그맣게 붙여주면 좋고 그 다음 책이나 노트에는 조금 큰 견출지로 붙여놓으면은 자녀가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아마 금지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마다 핸드폰에 어떤 학생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핸드폰 해주세요, 해주지 마세요 이런 결정을 내려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랑 나랑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자주 소통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어머님께서 안심이 된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굳이 좋은 핸드폰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주신다면은. 뭐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자녀분들이 뭐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 집에서 막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집에서도 뭐 부셔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은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망가집니다. 물론 학교에서 핸드폰을 꺼낼 일도 잘 없긴 하지만 그걸 들고 다니거나 혹은 뭐 방과 후에 이제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에도 아직 1학년들은 뭔가 자기 물건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좋은 핸드폰을 사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새는 보니까 뭐 키즈폰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저는 뭐 키즈폰도 뭐 이제 손목에 감는 키즈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장단점이 있다던데 손목에 차는 키즈폰이나 아니면 뭐 그냥 폴더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아이폰 이런 거 좋은 거 혹은 뭐 갤럭시 이렇게 좋은 거 사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단은 핸드폰을 꺼낼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핸드폰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애가 아직 한글을 못 뗐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한글을 미리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글 몰라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는 한글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맞긴 한데 모든 학생이 안 배운 상태로 왔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20명의 학생들 혹은 뭐 25명, 3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전부 다 기역, 니은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쯤에 들어오면은 한 90%의 학생들이 한글을 이미 다 알고 와요. 책을 이미 다 읽을 줄 알아. 한 10%의 이제 모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기역, 니은부터 가르쳐 주겠죠.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담임 선생님이나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나 둘 다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홍이가 한글을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갔다고 치면 다른 애들은 쓰고 읽고 뭐 전부 다 막 되게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기역, 니은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은 좀 뭐랄까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애들은 점점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주홍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학습에 뭐랄까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야 되나?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한글 교육을 하고 보낼까요? 하지 말고 보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면은 그 가정 환경 조사서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 성함이나 집 주소, 그다음 가족 상황 이런 거를 적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뭐 부모님 성함 쓰는 곳이 있고 직업 쓰는 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마 괄호돼서 뭐 쓰시고 싶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성함이나 직업을 쓰고 싶으면 쓰시고 쓰고 싶지 않으시면 쓰지 말아주시고 대신 그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 알레르기나 혹은 우리 아이의 뭐 특이한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뭐 집중을 잘 못해요. 혹은 우리 아이에게는 틱 장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다 적어 주셔야지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참고가 된다라는 거. 뭐 못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가정 환경 조사서가 굉장히 꼼꼼하게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까지 다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쓰지 말아야 되는 정보 뭐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은 이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이 이제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자동차가 뭐냐 옛날에는 막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특히 자녀와 관련돼서 필요한 내용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단 떠오르는 내용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아마 올리게 될 건데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대댓글이나 혹은 다음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점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